네, 정치현안 직설 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의 남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의 김성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를 좀 바꿔가지고 좀 더 밀착된 네, 상황에서 그러네요. 서로의 향기를 맡으며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저희가 월드컵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16강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저희 PD들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애 소장께서 요즘에 그 타 방송이나 매체에서 거의 준 축구 평론가가 아니라 거의 문어에 가까운 예. 월드컵 문어에 가까운 신기를 발휘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브라질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전은 이제 결국은 그 네이마르를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려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예. 네이마르가 일단 부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상 중에 이제 발목이 나와서 이번에 출전할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이제 꿈이 우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차리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브라질 전략에서 이제 프랑스랑 브라질을 보면 4백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김진수가 이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와서 볼백업 담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프랑스랑 브라질의 경기를 보면 이 4백을 완전히 잠궈 놓고 절대 올라오질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독일의 7대1로 네네네.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전술상에 좀 변화를 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4백을 딱 묶어 놓고 공격 그냥 네이마르 포함해서 히샬리숑 뭐 이런 몇 명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구조를 완전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은 상대방의 밀집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네이마르의 개인기에 기대고 있는 측면이 강해요. 사실 뭐 히샬리송 요즘 좀 잘한다 그러는데 네. 그 본인 팀에서는 지금 손흥민 백업 선수잖아요. 그 백업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데리고 있는 브라질이 사실 뭐 전력상에서 우리한테 크게 앞선다고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없고, 네. 네이마르의 발목을 잡으면 이 4백 시스템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윙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요. 전 거기에서 찬스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전에 네이마르를 묶고 네. 흔드는 것, 그다음에 좀 과감하게 태클을 좀 시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속에서 구멍들이 만들어질 경우 이제 후반전에서 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음. 이강인 선수가 지난번 경기 잘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트도 그렇고 셋업 때도 실패했고 실제 슛을 넣은 것도 없고 좀 이게 너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수비에 공백을 좀 만들어준 측면이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 후반에 투입하는 거 하나 음. 정도 해서 후반전에서 우리가 좀 한번 승부를 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꼭 진단 보장 없습니다. 스픽스 김성애 해설위원의 전망인데 그럼 최종 스코어 몇 대 몇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 말씀드린 대로 네이마르를 묶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수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할 거고 지금 16강까지 16강 올라오기 전에 브라질이 유효 슈팅을 3개 허락했어요, 딱.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이 수비가 흔들린 거 생각하면 1대 0으로밖에 승부가 날 수가 없겠다. 아, 만약 그래서 이긴다면 그럼요. 예. 당연히 이긴다면 네. 1대 0이다. 예, 그렇죠. 아. 그럼 4강 직행이죠. 네, 그럼 4강에 가서는 당연히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그 4강은 이제 저쪽에 해봐야 아는 상태니까 뭐 크로아티아랑 일본 중에서 누가 올라오더라도 거기를 이기는 것은 굉장히 무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번 경기 이기면 무조건 4강은 간다. 아, 이렇게 그럼 봐야 되겠죠. 4강 가서 네. 그렇군요. 야, 지금 저희가 이제 잠깐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흥미로워서 더 하고 싶긴 한데 1대 0, 1대 0까지만 일단 얘기를 듣고 네. 왜냐면 저희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고 나면 새벽에 브라질전을 보실 거기 때문에 과연 김성애 소장의 예측이 맞는지 또 그런 전략들이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는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월드컵 얘기는 짧게 해봤고요. 요거 아무튼 탄력 붙어가지고 뭐 8강, 4강 계속 이제 어떤 김성애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간절합니다. 네, 예. 스픽스 공식 축구 해설위원이신 김성애 해설위원께 좀 들어봤고, 자, 저희 스픽스는 주말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물론 월드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핫했겠지만 저희는 지금 천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희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일요일에 방송이 됐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 깊숙이 개입했다 이제 이런 폭로를 해 주셨어요. 지난 이제 시점이 한 4월 정도로 저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관저 후보지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나타났고 이때 이제 TF 단장이 김용현 경호처장이었는데 공관장한테 연락을 해서 공관장 한 명을 제외한 공관 거주 모든 인원을 내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뒤에 네.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 이 보도는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 가지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이라면 충격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뭐. 충격적이지도 않습니까?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그 천공의 재단 사무실이 용산 그 맞아요. 집무실에서 뭐 한 직선거리로 한 500m 정도 위치 민간 지역 담벼락을 붙여서 바로 있는 지역에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네. 지금 이 과정을 좀 앞으로 거슬러 가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던 당시에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천공이 했던 박근혜가 하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3회 영상을 보고 연락을 해왔다라고 인터뷰를 천공이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터뷰인은 최보식 기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의 선임 기자로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말을 막 허투루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보식 기자가 천공을 그 당시에 만났던 이유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검찰총장 재직과 그 직후에 천공이 핸드폰에 스피커폰을 열어놓고 윤석열 총장과 굉장히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던 서초동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최보식이 천공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발굴을 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인터뷰의 천공의 주장이지만 열흘에 한 번 정도씩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공부를 시키고 있다. 지도자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고 듣기도 했고 뭐 최보식 기자도 조선일보 은퇴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언론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좀 얘기를 과장되게 한 것 아니냐 혹은 이제 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냥 쭉 들어준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뒤에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그 인터뷰에는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건 이제 기운과 기세의 싸움으로 봤을 때 대통령실이 광화문에 있는 것과 그다음 용산까지 내려오는 것 어느 것이 나을 건지에 대한 군사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특히나 그런 위치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런 무속 신앙 뭐 이런 분들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그 대선 경선 과정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천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답변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와는 너무 좀 정반대가 있는 즉 천공과는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식의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건 완전 거짓말처럼 그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녹화가 끝나고 나서 서로 나눴던 대화들 기억하실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봐봐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화까지 나가긴 했으니까.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에게 천공의 유튜브를 보라고 권합니다.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를 와서 KDI 연구원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그 무슨 하늘의 운대를 봐가면서 하는 유튜버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 굉장히 모멸적이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천공의 유튜브를 보라고 권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볼 수 있지만 지금 이거 국정 운영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일이거든요. 무슨 하늘의 운과 때를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가 아닌데 뭐 천공이 하는 유튜브들 보면 뭐 그럴듯한 하나만한 이야기들 뭐 좋은 이야기 뭐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영상을 보라고 권하는 것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말은 나는 되게 좋게 들었다라는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하야 영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럼 이게 수사랑 어떻게 와닿아 있느냐? 내가 수사를 이거 어디까지 전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윤석열 당시에 이 검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부인이 그 영상을 보고 당신도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쭉 보고 나니까 박근혜가 하야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이 수사는 끝까지 밀어붙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지금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그 어이가 없죠 진짜. 당시에 천공의 설명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김건희 여사가 연락을 해와서 그 남편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대신 전해주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라. 면서 직접 소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천공의 증언이 최보식과 인터뷰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진짜 전화해서 지금 흐름상 그럼 박근혜가 하게 되는 겁니까를 물어보고 수사를 했다? 그때부터도 웃기는 얘기인데 본인이
TV 토론 과정에서 천공 영상 보고하는 얘기냐랑 말까지 나왔으면 네. 아, 이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자주 보고 안 보고는 사실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김종대 의원의 이런 주장과 연결되면서 파장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있었던 이제 그런 뭐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든지 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관설 이런 것들은 비합리적 의심이라고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많이 비판을 해왔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뭔가 이제 이 겹이 좀 쌓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보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비춰본다면? 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천공의 영향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아직 생각합니다. 설마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이제 뭐 소소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문제 상의를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모든 일이 있기 전에 경남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강연가였어요. 뭐 이제 도와 뭐 네네. 이게 특히 뭐 일종의 유튜버형 아침마당 같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 듣기 좋아온 얘기 뭐 이렇게 뭐 삶의 지혜가 표현 되는 너무 얘기. 좋은데요? 예. 남편하고 잘 살아야지 뭐 이제 요런 거 이제 재밌게 들을 수 그쵸.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였고 그럼 네. 그분이 이제 유튜브 운영하면서 최근에 국정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한 것을 잘 보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한 것도 꽤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핫 아이템이 뭔지를 알고 그 아이템과 관련돼서 강연 형태를 계속 풀어서 대통령과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예. 즉 선거한테 지금 중요한 건 그래서 정말 국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내가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김으로써 지지자 그룹으로부터의 이 환호를 받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연결 여부와 상관없이 천공의 자가발전적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봤는데 김종대 의원의 이런 주장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전 국면은 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는 CCTV가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CCTV 총장 공관의 CCTV를 확인하면 될 일이긴 한데 이거는 확인하기가 어려울까요? 보통 한 달 세팅을 해놓고 파일이 지워지면서 계속 더 시점이 많이 지워지는 걸렸네. 형태이고 파일이 여러 번 겹쳐서 지워지고 녹화가 됐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그러면 좀 따라가 보면 지금 공관장이 이제 그 천공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거를 혼자 고민을 하고 있다가 남영신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 보고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관장 그리고 참모총장 그리고 TF 단장 정도까지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한다면 관련자들이 이거를 다 부인해버리면 사실 이 보도를 더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것들을 좀 더 뭐랄까 추가적인 보도가 있게 되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관련자들의 인정?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겠고. 공관장의 증언이 뭐 지금으로서는 가장 결정적일 거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나오기 어려운 구조고 공관장이 그렇겠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군내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김종대 의원이 그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원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공관장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디까지나 완전 가정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뭐 발언이긴 한데 좀 뭐 김성현 소장께서도 현재 지금 토요일마다 열리는 집회에서 어떤 대통령 퇴진 요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로 확인된 다음에 할 일이고 이건 이제 뭐 공간에 갔느냐 안 갔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개입한 바가 있는지까지 더 확인이 되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공관 선정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되긴 하겠죠. 예. 근데 제가 좀 주목해서 또 보는 부분 하나 더 뭐 있냐면 예. 한겨레 신문이 네네. 요 공간 다음에 이제 외교부 공간으로 왜 옮기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 공간 방문했다는
기사를 냈던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 네네네. 기사에서 단독의 내용은 뭐냐면 저 앞에 있는 저 나무를 잘라라라고 말했던 대목까지 포함해서 기사가 나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마포경찰서에 고발이 되어서 마포경찰서에 이 건을 수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 기자는 이미 소환돼서 해당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기자가 여러 가지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대해서 보도한 것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과도했다라고 따져 묻는 경우는 제가 봤지만 경찰이 소환해가지고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 이게 잘 없는 경우인데 그럼 이제 강도로 봤을 땐 스픽스도 마찬가지로 이번 건으로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따라붙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오늘까지는 없는 상태이죠. 조금 없습니다.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것 관련돼서도 결국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태도를 보고 저희들이 좀 판단해봐야 되겠죠. 예. 더 많은 뭐 후속 보도들이 타 미디어를 통해서 취재가 좀 붙게 되고 이루어진다면 이 사안이 대통령실까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인정, 부정, 뭐 무시 셋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 번째로 보이고요. 그리고 천공 본인도 이 사실과 관련돼서 굳이 부인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네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볼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장소를 좀 보고 온 것이 무슨 죄냐, 불법 사항이냐, 법 위반이냐라고 따져 물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전 네. 언론이 그래서 이 공관장과 천공 이 두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와 인터뷰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저희가 취재가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 스픽스의 단독 보도로 이뤄진 내용을 저희가 먼저 다뤄봤고요. 이제 국회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지금 8일하고 9일 본회의가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민주당이 지금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 소추안 둘 다 어떻게 좀 전략으로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해임 건의안 자체는 어차피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이라서 이럴 바엔 그냥 탄핵 소추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좀 강경한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김성애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탄핵 소추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자르자라고 발의를 할 뿐입니다. 자르자라는 건의를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에다 하는 셈이거든요. 네. 결국 정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 되고요.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이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탄핵은 아니야라고 판결할 경우에 이상민 장관의 자리가 더 공고해지는 그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태연하게 거절하겠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역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처럼 정부에 의해서 무시당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해임 건의안이 발의된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해왔던 전례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포함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국면으로 가면 지금 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국정조사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민 방탄용 국정조사 이 파탄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할 것이거든요. 네네. 결국 싸움은 여론전에서 벌어진다. 정치로 하는 것이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고는 국정조사에 매진해야 되겠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해임 건의안을 만약에 해임 건의안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일단 국정조사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국정조사는 실시하기로 가는 입장이 거죠. 나와 네. 있고요. 이 수사나 현재 조사 중인 것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그냥 야삼당이 하고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라서 네. 얼마 전에 보셨던 이 유족들 모셔놓고 간담회한 장면들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면 많은 겁니다. 자기들이 말할 기회만 잃는 것이고 증언을 거부할 수도 없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말 전방위 무능력 정부이자 법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정부라고 생각이 드는 게 국정조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석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 뭐 대통령 비서관 누구 한 사람이 결기 있게 나는 증언 안 하겠습니다라고 뭐 우기는 정도 상황은 자기들끼리 모색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지지율 하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상민 장관 방탄하려고 대통령님 저는 이상민 장관을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쇼지 실질적인 강제력은 전혀 없다. 결국 국정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조사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여야 모두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안과 연결을 시킨 지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어쨌든. 근데 정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2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료 제출 시간을 어차피 지금 한다고 기간복을 오늘 내일 받을 것도 아니고요. 네. 지금 상태라면 8, 9일 중에 예산안 협상이 완료가 될 거라서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네. 실질적으로 국정조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국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기관보고 뭐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뭐 등등 관련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는 며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본격적인 청문회 이렇게 두 가지가 열리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합쳐도 한 7일에서 열흘 정도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2월 말부터 1월 7일까지가 여기가 피크일 거라서 그 전에 일정이 어떻게 빠그러지는 것은 저쪽에서 막으려고 해도 말 그대로 12월 말까지 준예산까지 해가면서 싸우는 국면이 아닌 다음에는 국정조사를 막을 방법이 없고요. 예.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국정조사에 대한 연장을 민주당은 당연히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이 그걸 거절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유족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을 텐데 우리 그 가족들의 이 참상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사하지 않나요라고 했을 때 네, 뭐 대통령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할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정치는 전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충분히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도 그 언급하신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국정조사는 본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공식적으로 어쨌든 국회가 대면하는 자리였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7명 전원 다 불참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내부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안 간 거잖아요. 못 간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서 이거는 지탄받을 만한 일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쭙는 건데요. 인륜도 필요 없는 상습범들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면 제가 2014년에 환경노동위원회 그 환경노동위원장실에 제가 수석보좌관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가습기 참사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네. 예. 그때 김성태 간사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서 안 돌아버립니다. 예. 그 피해자 가족들의 절규 거긴 더군다나 부상을 입어서 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돼서 10살이 되도록 이 목에다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네네네. 피해자까지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사람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는 청문회였는데 그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가버려요. 예. 그래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잊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도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엔 저 이제 국민의힘 쪽 그리고 특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유튜브를 좀 빨리 끊어야 된다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유족들이 민주당 편이다. 이런 이제 마타도어를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 중에는 뭐 온 가족이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청문회 말입니까? 자리에서 저 국정조사 봐라 저거. 지금 민주당이랑 유족들만 앉아 있는 거 아니냐는 류의 말을 하면서 지겹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로 여론을 만들어가는 옛날에 세월호 단식 때 똑같은. 일베 폭식했던 그 현장을 똑같이 떠올리려는 패륜적인 인간들이 등장할 텐데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30%면 된다라고 판단하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에 지금 부안해동할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예. 그런데 내후년 2024년 4월에 있는 본인의 총선을 생각하면
마냥 그렇게 인륜을 저버리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내부적으로 존재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대응도 저는 결국 갈라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갈등이라는 게 내적 갈등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면 다행인데 있는 걸까라는 의심도 좀 들고 시기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세월호 당시의 폭식 투쟁이라든지 이제 세월호 유족들 뭐 징징거리는 거 지겹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시점 자체는 한참 지나서 나왔는데 지금은 10월 29일 참사 이후에 지금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의 태도를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 자체로 너무 반인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국정조사라는 거는 사실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모두 즉 국회 모두가 주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부 여당의 7명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이걸 불참했다라는 거는 유가족 전체를 다 그냥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참 저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이 전 누군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였습니다. 뭐 당연히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눈치를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정했겠지만 대통령실의 눈치를 본 상황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2016년에 그 박근혜 청문회, 최순실 청문회 때도 그때도 가장 열심히 뛰었던 게 장제원 의원, 이혜원 의원이에요. 이게 여당이라고 여당 편 다 봐주지 않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를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역할을 똑바로 못하고 쭈뼛쭈뼛 유족들도 못 만나고 저렇게 돌아다니면 국민들이 이름 다 적어놓거든요. 결국은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일지는 몰라도 국민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보수 세력 중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예. 전 분열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제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사가 찾아와서 유가족에게 마약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부검을 하는데 마약 부검을 해보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검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특정한 이유입니다. 마약.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기획한 별도의 기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냐면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해서 여기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은 데인가? 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럼 뭐 뇌진탕 같은 게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얘기였지만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이걸 뇌진탕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면요. 민주노총이 각시탈을 썼는데 이번에도 각시탈 쓴 사람이 있었고 손에 뭘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뭐 양주로 밝혀졌습니다만 이게 아보카도 오일. 오일이었고 오일을 바닥에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 즉 윤석열 정부를 망치려고 민주노총이 각시탈을 쓰고 기름을 들고 와서 현장에 뿌려서 그 기름에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고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 그대로 황당한 논리를 펼친 것이거든요. 네. 뇌진탕은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압사라는 것은 공간이 굉장히 밀착돼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뇌진탕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들 안에 세계관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무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서 즉 누군가 악의를 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현장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에 마약도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 얘기 그런 거 아닙니까? 자제분이 마약을 맞았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 이렇게 몰래 마약을 타서 먹였다든지 마약 주사를 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한 개인 혹은 어떤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누군가가 몰래 마약을 타고 마약 주사를 놓고 해서 그 사람들 거기서 마약 때문에 어떻게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한다는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어떻게든 덜어내고 어떤 몇몇의 악마를 찾아내서 기름에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은 사람 그다음에 본인도 몰랐는데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 등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 보수 유튜버들의 세계관을 대통령이야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검사까지.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고 이게 실제로 자발적으로 맞았든 누가 줘서 먹었든 그러니까 이태원을 왜 갔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약을 맞고 돌아다니면 압사를 당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말씀하십시오. 그 마약을 맞고 돌아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추락을 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공간에서의 마약 복용 여부는 압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얘기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시스템 외에 다른 책임을 찾고 싶어하는 정부의 간절함, 수사기관의 간절함이 투영된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유가족한테 부검 얘기 더더군다나 마약과 관련돼서 부검을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거는 뭐 두 번 죽이는 행위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맨 처음에 보도를 보고 조금 혼돈을 제 스스로 좀 혼선을 빚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지검 검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서 광주지검에 있는 어떤 일개 검사 하나가 과다 충성적인 측면에서 마약 부검 얘기를 꺼낸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지금 광주, 경기, 서울 지금 MBC 뉴스 등장한 유족만 3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만의 판단이 아니었고 특정 검사의 단독 판단이 아니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윗선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법하잖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검사가 지금 이제 부검을 할 경우 검사의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검사가 배정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병원별로 검사가 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출신 지역과 검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들은 사람이 누군지 어떤 검사였는지를 개별로 확인해보는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부 차원에서도 마약 얘기 이런 거 나왔을 때 그 참사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마약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보면 물론 저희도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정부가 마약 단속에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100% 이유다. 이것이 근원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마약 단속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던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약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 이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마약 부검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사인을 찾아서 정부의 책임을 덜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일에 마약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마약 단속이 없었으면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갔다라는 것이라서 오히려 그건 정부를 돕는 일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약 단속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없이 당일에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은 점이 문제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산서장이나 이 용산구청장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단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이런 기본적인 안전 구조를 만들고 작업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게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마약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 이게 허용이 되어버리면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마약 수사만 안 했으면 참사가 안 일어났다. 즉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부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볼 때 개별 사건에 집중해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는지는 정부의 책임을 좀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 이게 특수본에서 이거 들여다볼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는 특히. 이러려고 국정조사 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들, 시스템 문제들을 좀 파헤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다뤄봐야 됩니다. 대검도 대상이 되어 있고 특히 마약 관련은 여야가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관련 내용은 분명히 질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초강수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쟁점, 이분들이 노동자냐 사업자냐 이걸 좀 차치를 하고요. 화물 운송 자격 취소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북핵 위협과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것까지 나온 상황에서 오늘 리얼미터 지지율 보니까 38% 좀 넘어가 있더라고요. 40%에 육박한 수치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지지도 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양보 없는 것 같아요. 노동계와의 대화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 내용을?
일단 정부는 이런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좀 조짐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그래 노조 하나는 시원하게 때려잡는구만 마음에 드네라고 해서 지지를 더 붙인 겁니다. 이 지지가 붙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오르기도 올랐죠. 예. 그런데 잘 보시면 중요한 건 중도층이 어떻게 태도 변화를 하느냐 이거든요. 근데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수하들이 육모방망이 하나씩 들고 노동자들 지금 흠칫 두들겨 패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면 폭력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 저 윤석열 정부에서 저 육모방망이를 사람 다 팬 피칠갑한 손을 들고서 악수를 청할 건데 저 악수를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4, 5% 지지율 올리는 데는 저게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도층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저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요하게는 국제법 위반이에요. 아예로 29호를 위반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자꾸 하는데 이거는 2004년에 우리가 아예로 29호를 비준하지 않았었습니다. 비준은 2020년에 이루어졌고 발효가 2022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이 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국가 경제 발전을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정확하게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 경제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ILO에서 아니 국민의 안전, 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한 번 더 입장을 바꿔서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부풀리고 있는 건데 당장 내년에 2023년에 이 ILO에 이제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돼서 노동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정부가 혼자 작성한 게 아니라 노조와 사측이 다 포함해서 서로의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노동 후진국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EU하고 우리가 지금 FTA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EU 쪽에서 노동 후진국 반인권국으로 제재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을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FTA 맞아서 서로 자유롭게 무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흠결이 보이면 반노동국이네. 그럼 우린 당신들 물건 수입 못해. 지금 중국하고 견제를 하면서 미국이 위구르에서 강제 노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유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중국에서 위구르에 생산한 물자를 수입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 전쟁에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법 위반이 지금 정부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등한시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바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후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한국하고는 관세를 더 붙이겠다, 거래를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정부. 이 29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ILO를 무슨 국제적 민주노총 정도로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국제법은 우리나라 법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제 이 규약을 우리가 비준했을 경우에는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심상정 의원도 개정안을 낸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법률가라고 부르는 분들, 이제 법조인 출신인 분들은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는데 초반에는요, 이 화물연대 파업 초반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그 율사 출신 의원들조차도 이게 노동자이냐, 예를 들면 이제 자영업자냐,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좀 뭐랄까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웠는지 아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업이라는 게 불가능해. 자기들의 논리 속에서 너 그렇죠, 자영업자들 그렇죠. 아니냐. 그럼 불법 파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화물연대에 모여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끼리 모여서 담합이 아닌 다음에야 내가 일하기 싫다면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특히나 이번 조항 같은 경우는 업무 개시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중대한 사유 없이. 근데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값도 안 나와서 못 하겠어라고 째고 눕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예, 예. 지금 이 컨셉에서 보면 그러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럼 왜 이번 주부터 떠드느냐. 어쨌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예. 조건에 대한 건 법정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당장 이 상황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그 명령에 불복하면 불법. 음. 이런 희한한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전 출발인데 이걸 무시하고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건 합법이라고 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불법이다라는 논리로 지금부터 몰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엔 안 됐던 일이 이번 주에 가능한 이유죠. 예. 법치가 맞나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지난주에도 이미 그 윤석열식 법치라는 거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이미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윤석열의 법치라는 것은 윤석열의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법으로 사람들을 겁줘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이고요. 원래 법치주의 법치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상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ILO 29호 국제 규약도 위반하고 있고 그다음에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화물연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위배해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이제 앞에 법정으로 가면요. 깨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다른 사안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도 때려잡기의 일환이겠죠. 노동계 때려잡기 말고 이제 전 정부 때려잡기. 서훈 안보실장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일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일단 서훈 안보실장 구속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첫째고요. 그리고 이 사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수사를 위한 초석 깔기라고 봐야 되니까요. 당연히 과정 중에 하나니까 관련자들의 구속은 말이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에 대해서 해야죠, 돼야죠라고 말을 했고 동아일보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지율이 0%가 나오더라도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다 들춰서 해봐야 되겠다. 거기에 이제 원전 이야기, 북송 어부 이야기 등등을 포함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번엔 아마도 다음 수순에는 박지원 원장에 대한 구속을 시도할 것이고요. 그게 성공하고 나면 연말 연초에 좀 더 많은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 수사를 이어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전 직접 향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적은 대충 세 군데로 보여요. 언론, 일부 내 말을 듣지 않는 언론, 그다음에 네. 민주당의 전위대 노릇을 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그 민주당 자체. 그 민주당 자체를 섬멸하는 방법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과 현직 대표인 이재명 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사법 처벌하면 민주당이 없어질 거라는 이 망상적 세계관 안에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사법 처벌하는 것도 이게 자기들 기소까지는 어떻게든 가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한테 지지를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 노조와 민주당과 언론을 상대로 전선을 이렇게 넓혀놓고 이 검사들만 믿고 싸운다? 저는 올해 말 내년 초가 되면 선거 생각해서 이탈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길을 쓰고 특히 대통령실이 윤핵관들 불러다가 언제 지금 당대표 선거할지 이런 날짜를 잡고 다 하는 것이 총선에서 영향력과 장악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발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까지 갈까라는 아니한 생각이 좀 나이브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진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까지 갈까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 역풍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자,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세계관에선 그들이 악마입니다. 언론과 민주노총과 그렇다면, 민주당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는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섬멸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직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에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환해서 구속영장 쳐서 감방에 집어넣으면 이겨오면서 그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사례들만 지금 기억을 하면서 정치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문재인을, 내가 이재명을,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내가 언론노조의 누구를 감옥에 집어넣는 순간 혹은 구속하는 순간 여론은 나에게 돌아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추진하겠죠.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민주당 자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안에 갈래를 놓고 보면 이재명 현 당대표 나지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있는 것이고 전직 대통령이 있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의 사안은 좀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안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한다? 이거는 조금 온도가 다른 것 같아서 한 템포 더 뭐랄까 더 나아간 것이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까지 나아간다면 저는 이 정권이 역풍을 어마어마하게 감당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적을 앞에 놓고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선멸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도 쭉 보시면 민주노총 관련돼서도 대통령실이 직접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면전이고 대통령실도 플레이어의 한 사람으로 참전을 해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타협이란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싸우고 있으면 대통령실이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함께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박지원 전 원장을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셋업이 되고 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정치 뭐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지난 30일에 만났다고 해서 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의 관저를 2번 간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힘을 다시 실어주는구나라고 얘기가 됐어요. 근데 김기현 의원도 같은 날에 3시간 동안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분이 밖에 나와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권 주자 중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권 주자는 성에 안 찬다는 얘기를 하고 김기현 의원은 수도권 당대표는 그거 의미 없다. 이미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어봤다.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어떤 지금 당권 주자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이 서 있길래 지금 이런 상황이 노출됐을까요? 그러니까 관저 정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저에 누가 먼저 갔느냐는 의미가 없는 게 이전에도 무시로 대통령은 여당 정치인들을 만나왔어요. 야당을 안 만났을 뿐이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권성동 그다음에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같이 모여서 주말에 밥 먹을 때 대통령하고 장제원 의원이 부산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저고 사저고 상관없이 사람들은 계속 불러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한쪽에 몰아주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하고는 저런 얘기하고 그 사람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각자 이분들이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 발전이 아니라 각각 들은 얘기들이 다른 것이죠. 자기 버전에서 꿈을 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는 상황. 즉 리더십 중에 여러 리더십 중에 리더가 여러 사람들에게 각각의 롤을 주거나 각각 다른 꿈을 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 안에서 경쟁을 해서 이긴 편이 우리 편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여러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줘서 일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너야라고 A에게 말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은 너야라고 B에게 말하면 A와 B는 각각이 내가 선택받았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그들 간의 경쟁을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검찰 내에서의 리더십도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한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온도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제 이게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대통령의 말을 해석해서 각기 그 인사들이 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너무 좀 온도 차이가 다 다르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대통령께서 각기에게 다른 말씀을 들려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 이제 이 사람들의 맞춤 형태로 다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예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각자 듣고 나와서 얘기가 달랐다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또 통치 수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대통령이 한 말을 거짓말로 한다. 이거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결은 다르다. 제 말은 그러니까 조호영이다. 뭐 아니면 김기현이다. 아니면 권성동이다. 라고 당대표를 지금 정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전망하는 건 자유니까.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당권 주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분들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얘기도 하고 하는 겁니까? 조건은 두 가지죠.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을 이길 것. 나에게 충성할 것.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인가요?
저는 뭐 가능성이 그러니까 최후의 카드로 들고 나올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 카드를 쓸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권성동이든 김기현이든 뭐 조영원 원내대표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누가 열심히 하는지를 앞으로 보여줘야 될 몫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결정을 안 했다 내심 대통령은. 아예 계속 말씀드리면 대통령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을 몰아서 결정하는 타입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강신업 변호사 같은 사람이 숟가락 얹은 걸까요? 너무 그건 뭐, 다른 얘기 하나요? 아무리 국민의힘이 네. 엉망이 되어간다고 해도 강신업 같은 사람이 주요 주자로 거론된다는 자체는 같은 정치권에 있는 저로서도 좀 모욕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끊임없이 이제 그 대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그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 그 대통령도 아까 이제 계속 유튜브 얘기를 하셨고 국민의힘에 있는 이제 그 의원들도 보수 유튜브 그만 봐야 된다. 이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수 유튜브를 지배적으로 이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면 뭐 전광훈 목사라든지 좀 실제로 레거시보다 더 나아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지지해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유효 득표를 하게 되면 당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울까요? 뭐 총선을 이기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됐으면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네. 웃음을 집어넣으면 저 이제 그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승민 대표를 강신업 변호사를 못 꺾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폼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는 미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유승민 의원 중요하게는 강신업 변호사가 세력을 갖추게 되면 예. 그가 누구를 지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강신업의 손을 잡아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된다라는 상황으로 가는 것.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매우 적극 추천하는 그림이긴 한데 그래서 정당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저희 스픽스 나온 분들 중에는 이제 그 민주당원이신 분들은 대부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말씀으로 대부분 끝나긴 하는데 그러면 김세희 그 가세현 대표는 최고위원 또 나간다고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오히려 가능성으로 놓고 봤을 땐 김세희 씨가 최고위원회 등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강신업 변호사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보단 높다라고 봅니다. 한 자리 정도에 집중을 해서 한 몫을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늘 하는 전망이지만 유승민 의원은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라는 뭐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윤 핵관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제 당의 이제 룰을 개정하는 거는 전당대회 룰을 개정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은 그 전당대회 나가봐야 별 재미를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 때려치고 나오는 건가요? 아니죠. 정치는 길게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을 바꿀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워볼 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특히 당원들이 얼마나 선택하는지가 앞으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정 능력을 갖고 있을지를 보여주는 또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유승민 의원이 쫓겨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겠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나. 결국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보면 차라리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친윤 세력들이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려야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던데요. 왜냐하면 중도를 흡수하는 어떤 역량이라는 게 유승민 의원에게 있다 보니 민주당 쪽 표를 많이 가져올 거라고 민주당의 중도 확장을 유승민 의원이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총선은 1대1 싸움이라서요. 유승민 의원 쪽에서 누구라도 출마해서 5%만 갉아먹어도 지역구 선거에서 다 무너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진 않을 테고 그러면 비례정당에서의 유승민 의원의 역할 뭐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나가는 놈이 지는 겁니다. 저당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만 가지고 총선 돌파가 된다? 안 되거든요. 그럼 전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승민 장관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발로 국민의힘을 걸어 나오는 선택은 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없다라고 봅니다. 2024년 총선이 정책 끝은 아니거든요. 공천을 못 받아도 공천을 어차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걸 보면
당연히 저는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이미 출당을 시켜줬을 텐데 국민의힘에도 출당을 안 시켰잖아요.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복잡한 네. 사정이 얽혀 있는 중이라서 저는 뭐 유승민 의원이 별도의 정치 세력을 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있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별도의 신당을 창당하는 그림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애국 보수 개혁 세력들을 한데로 모으는 형태의 윤석열 친위 정당의 건설 가능성이 이 유승민 의원이 차고 나가서 당을 만들 가능성보다는 높겠죠. 그거에 주축이 되는 게 이제 그 소위 가칭 민들레였던 국민공감 그 의원들 모임이 주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설계자는 김한길 의원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아, 있을 테고요. 김한길 예, 의원이 예, 또 예. 뒤에서 그런 그림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계속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원래는 중도층도 좀 잡고 있고 호남에서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갔을 텐데 중도가 이미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호남의 마음도 많이 돌아섰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듣도록 하고요. 매주 재밌게 김성애 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고 한 주를 또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엔 또 어떤 정치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고요. 오늘 김성애 스픽스 스포츠 해설 축구 해설위원께서 전망해 주신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스코어는 1대0입니다. 1대0으로 저희가 승리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현안 직설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